자, 이제 저희 유인물에서요, 종합사례라고 하는 문제들이 이제 몇 개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전체적으로 또 비교해 본 다음에 마감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까지를 이제 또 수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종합사례를 같이 한번 읽어볼 겁니다. 다음은 주한국이라는 회사의 X2년도 1월 1일자의 재무상태표 항목이래요.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항목들이 좀 보이네요. 저기 보시면 이익잉여금이 15만 원이 있어요. 이익잉여금이 이미 있네요. 이 회사는 영업을 그동안 여러 해 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X2년 초에 이익잉여금이 15만 원이라는 게 있대요. 요거를 기초이익잉여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요거 또 올 한해 열심히 영업활동을 하다 보면 당기의 수익과 비용이라는 게 정리가 돼서 다시 15만 원에다가 뭐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손실일 수도 있는 거니까 15만 원이 이후에는 어떤 금액으로 바뀌었을까 따라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일단 현금부터 자본금, 미지급금, 차입금, 건물, 매출채권, 비품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일단 차변과 대변에 들어갈 재무상태표부터 완성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 자본금만 물음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과 부채를 다 나열하다 보면 자본금에 들어갈 금액도 역산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 차변과 대변은 일치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중에 자산은 현금, 그리고 건물, 비품, 매출 채권이 보이네요. 요거에 대한 합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올 거고 그 중에 주주가 출자한 부분은 자본금, 벌어서 늘린 자본을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옆에 보시면 종합사례라고 하는 재무상태표에 또 자산 부채의 위치, 자본도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시점 잘 써있나 봐요. X2년도 1월 1일이다. 단위도 써있고 한국이란 이름과 표시통화라는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요걸 들고 올 한해도 영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그 왼쪽에 1, 2, 3, 4, 5, 6, 7, 8, 9를 한번 읽어보고 순서대로 한번 답변을 해볼게요. 먼저 해야 될 거는 분계. 이건 다 회계상 거래가 맞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를 판별할 거는 없고 바로 분계부터 가면 되는데 뭐부터 써야 된다? 날짜를 써야죠. 그래서 1월 1일자에 현금 30을 은행에서 빌렸더라. 그럼 30이라는 현금과 차입금이라는 30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가보시면 2월 5일자에 소모품이라는 친구가 보이네요. 현금 5만 원으로 구입하고 자산으로 기록을 했대. 소모품이 이런 거예요. 그 A4 용지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량 구매해가지고 쓰는 그런 물건들도 있거든요. 기업에 가보시면.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A4 용지 같은 거를 이제 현금 5만 원을 들여서 구입하고 자산 처리를 했대. 그 다음에 가로 3번 3월 10일자에 광고 선전비 2만 원을 광고회사에 현금으로 냈겠죠. 그리고 4월 10일에는 용역을 15만 원치를 제공했는데 외상으로 제공을 했대요. 이건 용역을 제공한 거는 제가 이제 일을 한 거니까 요 4월 10일자 분계는 한번 해볼까요? 매출이라고 쓰면 되죠. 이번에는 뭐 사고 팔고 내가 드디어 이제 일을 해가지고 성과를 벌어들이는 거니까 매출 15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매출 채권 15만 원이라고 기재했어요. 그리고 5월 15일 비품 5만 원치를 현금 3만 원과 외상 2만 원에 구입했대요. 요것도 한번 해봐야 되는 분계네. 조금 우리가 늘 봐왔던 분계가 아니면 한번 해보자. 5월 15일자예요. 차변, 대변 있고요. 얘는 어떻게 회계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확실한 건 비품은 써야 돼. 현금도 써야 될 것 같고 외상도 써야 될 것 같아요. 비품이라는 자산은 생긴 거죠? 비품. 그리고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했어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 쓰고 외상으로 샀다라는 파트는 매입 채무는 아니고 미지급금. 그래서 비품 5만 원치를 이렇게 해서 현금 3만 원과 외상 2만 원으로 구입을 했구나. 그 다음 7월 1일 갈게요. 건물을 임대한 대가로 현금 24만 원을 받았다. 임대래, 임대. 그럼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이 7월 1일자로 발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9월 10일에 또 용역을 제공하고 이번엔 현금을 받았고 10월 말에는 종업원 급여를 주고 12월 말에는 이자 비용으로 5만 원의 현금을 지급을 했대요.
요게 우리가 일어났던 X2년도의 거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중분계에서는 제가 같이 풀어봤던 요 두세 개 정도 한번 해보시고 교재에 제가 답을 다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거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아요. 그럼 이거죠. 이제 기중에 막 증감을 기록했기 때문에 기말이 되기 전에 이제 현금이랑 차입금, 자본금, 건물, 미지급금, 비품 이런 게 얼마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하러 가자? 분개하고 나면 전기를 하러 가야죠. 뒤로 오셔서 지금 재무상태표는 X2년 초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사례에 따른 분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분개. 그리고 전기를 한번 해봐라. 전기할 때 하나 유의할 게 있어요. 우리 앞에 풀어봤던 문제에서는 기초 잔액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처음 설립한에서 했어. X2년도가 나오지는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설립을 하고 영업을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걸 할 때 이거부터 써야 돼요. 1월 1일에 전기에서 2월 된 잔액이 있겠죠. 이제 그거 하나 추가되는 거야. 아까 X2년 초에 분명히 뭔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초 잔액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기 2월이라고 하기도 해요. 전기 2월이라고 해서 현금이 5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다가 늘고 줄고 하겠지.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여기 있는 분계를 보고요. 현금이라는 계정만 전기를 한번 해볼게요. 1월 1일자의 현금이 늘었다. 30만 원이. 이유는 차입금 때문에. 그 다음에 2월 5일 갑니다. 2월 5일에는 현금이 5만 원 감소했다. 소모품 때문에. 그리고 3월 10일에는요. 광고를 하셨어요. 3월 10일자에 현금 2만 원을 썼는데 광고 선전비로. 그리고 4월 10일에는 외상으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5월 15일자 5월 15일에는 현금 3만 원을 썼음. 비품 사느라고. 그리고 7월 1일에는요. 임대료라고 해서 현금 24만 원을 받았습니다. 임대료. 그 다음에 9월 10일에는 매출을 10만 원 합니다. 현금으로. 그리고 이제 10월 말에 급여. 그 다음에 12월 30일에 이자 비용으로 5만 원의 현금을 지불을 해요. 자, 이게 제가 올 한해 일어났던 모든 증감을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에다가 옮겨 적었어요. 그러면 잔액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이게 어디로 가요? X2년도 12월 말에 재무상태표에 잔액으로 남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우리 요 친구 제가 안 지울 거예요. 뒤에 우리 그 마감이라는 걸 한번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현금에 기초잔액이 있으면 1월 1일자에 전기 2월 또는 기초잔액이라고 해서 요 잔액만 하나 더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기를 다 마쳤다라고 하고 이제 저희는 해야 될 게 뭐죠? 시산표를 보러 가야지. 시산표. 이번에도 전후의 금액이 어떻게 바뀌나를 위주로 볼 겁니다. 시산표는요. 무조건 똑같은 방식으로 그릴 필요는 없고 이번에 시산표는 대변 요소, 차변 요소를 이렇게 아까는 한 줄에 썼죠. 이번에는 구분해가지고 쓰긴 했지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요거예요. 141만 원, 141만 원으로 일치하고 시산표의 특징 부채 밑에 누구도 있어요 지금. 수익이 보이네. 부채도 있고 자본도 있고 수익도 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현금, 매출, 채권, 소모품, 건물, 비품 여기까지는 다 자산. 근데 여기서부터 세 개는 뭐예요? 비용이지 비용. 시산표는 이러네. 되게 특이하네. 141만 원 다 맞았으니까 나는 문제 없었음. 나는 문제 없이 이제 141만 원을 확인했기 때문에 오류 없다라는 걸 확인하면 드디어 이제 뭘 하러 간다? 결산 수정상을 하러 가면 돼요. 뒤에 보시면 결산 수정사항이 총 4개가 있는데 요거는 이번엔 직접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이미 한번 맛배기를 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가로 1, 2, 3, 4 보이죠? 그 중에서 1번 얘기 드렸던 것 같고 2번은 직접적으로 이자 비용을 계산해서도 줬어요.
감가상각비도 금액을 제시한 거니까 별도의 계산 과정 없이 요거대로 수정뭉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은 내가 해야 되겠다. 7월 1일자에 이번엔 임대료가 1년치를 미리 선수한 거래요. 그리고 제가 요거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가로 4번에 소모품이라는 친구가 하나 보이죠? 오케이. 드디어 이제 우리 기말수정분류 다 끝낼 수 있는 소모품 친구가 나왔어요. 제가 그것만 하나 더 잔소리를 하고 요거 시간 좀 드려볼게요. 소모품이라는 친구가 제가 이런 거라고 했죠. 미리 그냥 왕창 산 거야. 미리 우리가 기업을 아마 다녀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알 거예요. A4 용지 진짜 많이 쓰거든. 그거를 필요할 때마다 알파문고 가서 사고 이러지는 않아요. 너무 비싸. 그래서 미리 대량으로 주문을 해요. 그래갖고 막 쌓아놔. 그래서 쓰고 남길 수도 있는 거고 다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회계 처리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사장님 생각이 두 개야. 아껴서 다음에 다시 가져가자. 또는 어차피 올해 이건 다 쓸 것 같은데? 그냥 올해 다 처리하고 가지 뭐. 그래서 이 소모품도 두 가지 버전의 회계 처리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아끼자. 자산으로 처리하는 케이스가 있는 거고요. 그거 다 쓰지 뭐. 그래서 소모품 B라고 하는 비용을 몽땅 다 처리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다 쓸 건데 뭐. 그래서 자산은 소모품이라고 부르고 비용은 소모품 B라고 불러. 제가 임의의 예제를 한번 넣어볼게요. 소모품을요 한 20만 원치를 샀어. 그래서 요 버전으로 둘 다 한번 해볼 거예요. 20만 원이 자산으로 먼저 가는 케이스도 있고 비용 처리하는 케이스도 있더라. 근데 문제는 다 썼으면 모르겠는데 일부를 남길 거예요. 제가 기말에 가봤더니 5만 원치가 남음.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첫 번째 버전에서는요. 20만 원치를 자산으로 쥐고 있었는데 그중에 사라진 게 15만 원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음 연도에는 5만 원만 데리고 갈 수 있어. 그에 비해서 20만 원치로 다 비용 처리했는데 알고 봤더니 5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쓴 것만큼만 오래 처리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수정 분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쓴 만큼 비용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소모품비라고 해서 당기에 소진한 15만 원을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줄이면 되죠. 15만 원치를. 15만 원을 올해 비용 처리하고 가겠다라는 얘기인데 얘는 어때요? 15만 원만 비용해야 되는 것 같은데 20만 원이 지금 비용으로 처리가 된 상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우리에게는 이 소모품 B라는 20만 원을 토대로 15라는 소모품 B만 나오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소모품 B를 얼마를 감소시켜야 되겠다? 5만 원을 감소시키고 여기다가 소모품이라고 자산으로 만들어줘야 2월이 되는 거예요. 얘기를 다 한 거나 다름이 없어. 자산이 돼야 다음 기로 2월이 돼요. 그게 마감할 때 한 번 더 잔소리를 할 건데 여기에 5만 원이라고 제가 만들어주면 이 5만 원을 다음 기에 2월 시켜서 기초잔액으로 출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은 뭐예요? 소모품 B가 15만 원이 단기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소모품에 대한 결산 수정 사항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이었고 아까 무심결에 읽긴 했는데 소모품을 이 회사는 자산으로 처리했던 것 같아. 됐어요. 그럼 우리 1번, 2번, 3번, 4번에 수정 분계를 할 수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요거는 제가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금 앞에 했던 우리 그 기중의 분계를 참고해가지고 기말에 해야 될 결산 수정 사항 4개를 한번 해석부터 먼저 해봅시다. 답은 뭐 뒤에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되니까. 당기의 감가상각비가 48,000원, 가로하고 건물 28,000원, 비품 2만 원이래요. 뭐 각각 감비 28,000원, 2만 원으로 구분 기재도 되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올해 발생한 감가상각비가 48,000원이라는 사실을 수정 분기를 통해 반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소모품 부분은 조금 지우고 밑에다가 해설을 한번 해봅시다. 자, 감가상각비 48,000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48,000원. 그 다음으로 가로 2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에 우리 12월 말에 이자 비용 5만 원은 현금으로 낸 거예요. 그 앞에 그 종합사례 보시면 12월 30일자 가로 9번 분계가 차변의 이자 비용 5만 원, 대변의 현금 5만 원이라고 해서 현금으로 낸 이자는 5만 원이에요. 근데 올해 실제로 반영돼야 될 이자 비용은 6만 원이란 얘기예요. 앞에 있는 5만 원 말고 얼마의 비용이 더 있음? 만 원, 현금으로 내지 못한 만 원의 이자 비용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니까 결산 시점에 차변의 이자 비용 6만 원을 새로 만들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앞에 5만 원의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는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또 여기다 6만 원 하면 여러분들이 11만 원 이자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당기 비용은 6만 원이래. 5만 원이 있는데 그럼 올해는 만 원이라는 것이 아직 현금으로 납부하지 못한 이자구나라고 해서 이자 비용 여기다가 만 원 쓰시고 대변에는 아직 현금 낸 거 아니란 얘기죠? 미지급 이자 만 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분계를 하는 순간 증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증감. 그래서 6만 원이지라고 쓰셨으면 그 금액이 현재 11만 원으로 장부에 나온다는 사실을 신경을 써야 돼. 여기다가는 6만 원을 쓰는 게 아니고 증감을 쓰시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가봐요. 이 친구는 제가 분석을 좀 해봅시다. 이번에는요. 7월 1일자에 임대료 제가 얼마 받았죠? 기준분계에서 제가 받은 임대료가 24만 원이었어. 1년치래요. 24만 원이고요. 12개월 또 씁니다. 요거를 다시 가르려고요. 단기와 차기가 각각 7개월씩이네. 6개월씩. 6개월. 그러면 12만 원, 12만 원으로 구분해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기준분계할 때 전부 임대료로 회계 처리했어요. 다 수익 처리했구나. 그러면 수익이 많으니까 차기로 보낼 수익과 단기의 수익을 구분 지어 보려고 해요. 임대료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와요? 돈은 받았는데 선, 수, 임대료. 그래서 12만 원을 이렇게 수정하여 분계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아까 임차료나 보험료와 같은 컨셉이고요. 단기 차기를 구분지어서 올해 반영될 임대료 수익은 12만 원으로 만들면 돼요. 그리고 소모품 중 2만 원이 현재 미사용되었대. 힘들다. 내가 산 건 아까 얼마치였는데 소모품? 5만 원치 샀는데요. 2만 원치는 미사용이라는 거니까 3만 원을 썼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3만 원이라는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차변의 소모품 비가 3만 원으로 기재가 돼야죠. 대변의 소모품 3만 원. 2만 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에 막 함정을 막 파재 끼면 거기에다가 이제 막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또 있네. 수정 전후 잔액시산표가 얼마나 증감할 건지를 보면 돼요. 위쪽에 잔액시산표, 하단에 또 잔액시산표를 다 넣어놨거든요. 금액부터 먼저 확인해 볼까요? 위에 그 앞에 잔액시산표 첫 번째 버전에서는 141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종합사례 지금 수정분계를 반영한 잔액시산표는 146만 8천 원으로 쓰여 있어요. 얼마 차이 나요? 5만 8천 원 찾아가야지. 5만 8천 원 도대체 누구 때문이야? 또 한번 해봤다고 보이죠? 이런 게 재미인 거예요, 이런 게.
나만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였구나. 역시 차이가 나는 친구는 위에 두 놈 때문이었구나. 감가상각비랑 감가상각누계. 감가상각누계는 대변 쪽에 기재를 하기 때문에 차대가 동시에 바뀌었어요. 늘리네. 48,000원 한 놈 찾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도 바뀌네요. 이자 비용은 잔액시산표상 차변 쪽에 기재가 되는 항목이고 미지급 이자는 부채라서 대변 쪽에 기재되는 친구예요. 찾았다. 58,000원 찾았어요. 근데 이거 두 개는 왜 안 되는 거야? 뭐 했는데 왜 얘는 시산표에 합계를 바꾸지는 못했을까? 임대료라고 해서 수익이 줄지만 그 준 금액과 똑같은 금액이 부채의 증가를 가져와요. 그래서 또이또이야. 합계로 봤을 때는 빵이 되는 거예요. 빵. 맞죠? 그 다음에 소모품비, 소모품도 같은 컨셉이네요. 비용은 늘었으나 자산이 줄었는데 시산표상에서는 이놈들이 같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둘을 합쳐보면 빵. 그래서 이 두 놈은 잔액 시산표의 합을 바꾸지는 못했구나. 완벽하지. 그리고 하나 더 할 게 있네요. 이 수정 뭉개가 이익엔 어떤 영향을 주겠다는 겁니까? 친숙해지면은 속도는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답으로 가려고 하기보다 제가 어떤 영향을 주지 여기다가 한번 옮겨보고 싶어요. 차변에 감가상각 B라는 친구가 들어오면 비용이 늘어서 이익은 줄이게 만든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요 두 번째 친구도 수익 비용은 수익 비용만 보는 거예요. 이익은 수익 비용을 빼야 이익이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질문에서 이익을 물어보는데 자산부채 자본 보고 있으면 하수라는 얘기인 거지. 그다음 비용이 늘었어요. 이익은 또 줄이네. 요게 이제 어려운 거지 또. 무조건 나오는 차변의 임대료래요. 수익이 늘어요, 줄어요? 차변 쪽에 수익이 들어오면 수익을 감소시키는 경우니까 수익이 줄면 이익은 어떤 효과가 있다?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죄다 까네. 그 다음에 소모품 비, 비용이 늘었어요. 네 개가 전부 다 줄이는 건 쉽지 않은데 죄다 줄이네. 그러면 이 거래로 인해서 수정 후의 당기순이익은 요 네 개의 항목들을 모두 더한 만큼 줄어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익에 네 개가 전부 다 마이너스 효과를 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결산 수정 문제의 목적입니다. 다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거진 다 한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수정 전후 시산표도 구분해 봤고 이게 이익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 개 한 개씩 제가 넣어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드디어 이제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했네. 다 했고 이제 드디어 문을 걸어 잠근 다음에 우리 이제 올해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계속 마감을 못 해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마감하라고 할 수가 없지. 다 끝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감은 어떻게 하느냐?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마감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 다 했거든. 다 하고 금액도 다 맞으면 마감은 그냥 문을 걸어 잠그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걸어 잠그는지만 저랑 이해하면 돼요. 자, 중요한 건 수익과 비용이라는 계정이 있는 거고 자산부채 자본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둘이 성격이 똑같지는 않아요.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마감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잔액시산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잔액시산표가 올해 수정분계까지 다 하고 난 결과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묶어보시면 현금부터 매출 채권, 소모품, 건물, 비품, 자산 확인했고 여기는 지금 비용이에요. 묶어봐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도 부채는 여기까지. 요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니까 따로 이렇게 체크 좀 하고요. 차입금도 부채네.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자본. 그리고 요 밑에 두 개는 수익이에요. 시산표를 구분해 보면 이래요. 통상 위에 자산부채 자본을 쓰고 수익 비용은 그 하단에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묶어 봅시다. 수익과 비용 이렇게 묶으면 되죠. 이게 올해 재무 성과예요.
재무성과.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해 보면 올해 재무성과가 얼마인지가 나올 것 같거든요. 매출 25에 임대료 12만 원. 24죠. 10이 됐네. 그래서 37만 원이 수익이란 얘기고요. 요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쓴 비용을 한번 쭉 더해 봅시다. 비용이 광고부터 급여,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 소모품비라는 게 있어요. 요걸 한번 쭉 해볼까요? 더해보면 25만 8천 원. 맞아요.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뺐더니 이익은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11만 2천 원인가요? 25만 8천 원에서 빼보면 11만 2천 원? 11만 2천 원이면 맞다. 그래서 요 수익과 비용에서 이익을 뺐더니 11만 2천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마감이 되면 어디로 가 있겠어요?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이익잉여금은 전기에서 갖고 온 금액도 있었으니까 요게 더 합산되어서 이익잉여금이 늘어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수익과 비용은 단기의 수익, 단기의 비용이라고 부르죠. 제가 여기다가 단기자를 뺀 거야. X1년도라고 하면 X1년도 수익, X1년도 비용, X1년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X2년도 하면 그 해 것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 해 것만 넣는다라는 얘기는 다음 기회는 0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뚫어놓고 가야 매출 걸어 잠그고 우리 이제 끝났으니까 다음에는 0부터 시작하자라고 얘기해요. 0부터 시작해야지. 그래서 이 수익과 비용이라고 하는 요 계정에 해당하는 것들은 임시 계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임시 계정은 잔액을 0으로 만듭니다. 한마디로 모든 곳에다가 수익 비용을 모은 다음에는 출발할 때 기초 잔액은 없어. 0부터 해서 또 넣고 늘리고 줄이고 해가지고 단기 것만 집계하는 걸 임시 계정이라고 불러요. 그 이름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임시 계정이다라는 단어만 아셔도 충분해요. 그래서 임시 계정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단기의 수익과 비용을 모두 모으는 곳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회계에서는 집합 손익이라는 곳에 모아서 마감한다라는 절차만 알면 돼요. 집합 손익이라는 곳에 다 수익 비용을 모아요. 그리고 마무리를 지어서 요 이익 11만 2천 원이라는 친구가 나오면 요게 이제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감으로써 올 한 해 수익 비용은 모두 마감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위에 써 있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 요 친구들은요, 다음 기가 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건 좀 상식으로라도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생각해봐. 건물이 다음 기회 되면 0이 된대. 그러면 올해 그냥 쓰고 문을 다 부신 다음에 출발하는 게 아니고 그 건물 들고 다음 년도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재무상태표 계정은 2월 계정이라고 불러요. 2월 시켜서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계정이다. 그러니까 임시 계정이랑 2월 계정이랑 방법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만 하나 들어드릴 거예요. 요거 매출 한번 해볼까요? 매출? 어떻게 마감하는지. 자, 매출은 딱 한 건밖에 없었다. 25만 원이 있었고, 5월 10일자의 매출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문을 잠근다는 얘기는 이 둘이 이제 25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일치를 시켜요. 일치. 근데 여기는 알겠다고 25가.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25냐? 모으는 거야. 12월 말에 집합 손익이라는 곳에다가 다 모아요. 그냥 빈칸에다가 집합손익 쓰면 돼요. 그래서 이 25만 원이라는 곳이 집합손익에 다 들어감으로써 다음 기회는 또 0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집합손익이 나오면 임시계정이야. 그런데 현금은 달라요. 현금은 이렇게 현금은 증감이라는 거를 제가 숫자를 한번 넣어봤는데 증가감이 50에서 15야. 그럼 얼마 남았어요? 35만 원 남았어. 그걸 버릴 수는 없는 건데요. 그래서 마감 절차가 이래요. 마감은 둘의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일치시키는 것부터가 출발이에요. 왼쪽을 더해봤더니 50. 이쪽은 50으로 일치시키려면 여기가 빌죠. 그거는 버리고 간다. 2월 시켜간다.
2월 시킨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를 빼면 금액, 다음 기회에 넘어갈 금액이 나오겠죠. 요거를 35만 원이라고 쓰시고 여기에 그냥 12월 말에 이 금액이 넘어가요 라고 하는 확인인 거예요. 여기다가 차기 2월이라고 해서 35만 원이라고 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에 잔액이 남는 거야. 다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여기가 이제 남는 거죠. 하지만 요 빈칸에다가 그냥 차기 2월을 썼어요. 다음 기회는 어디에 잔액을 갖고 출발해야 돼요? 얘가 다음 기회는 1월 1일 전기 2월이라고 해서 기초의 잔액은 차변 쪽에 갖고 출발을 해야지. 그래서 요게 전기 2월.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 여기는 그냥 원래 여기에 잔액이 남는 건데 금액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빈 곳에다가 그냥 쓴 거야. 이거를 다음 기회는 1로 끌고 들어와야죠. 이게 헷갈린대.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자산은 차변 쪽에 잔액이 남아야 되는 거니까 전기 2월을 쓰시면 요 전기 2월의 위치만이라도 확인을 해주시고 둘을 일치시켜서 금액이 50이다라고 하고 빈칸에 2월 되는 금액을 그냥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난다. 올해 다 살았어. 저희 단기가 끝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다 해가지고 이제 재무상태표를 만들고 포괄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외부에 있는 우리 주주채권자들한테 우리 올해 성과가 이랬고요. 지금 현재 있는 건 이만큼이요 라고 주총장 끌고 들어가면 돼. 가서 이렇게 재무상태표 보여주고 우리 회사는 전기 뭐 이랬고 올해는 좀 성과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 뭐 변명할 건 변명하고 향후에는 또 이렇게 일을 잘 해볼 테니까요. 주주님들 믿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를 해서 또 계속 이제 연명하고 사는 거예요. 잘했으면 뭐 박수 치는 거고 잘했으면 뭐 하겠어? 잘했으면 이제 배당 좀 달라고 해야지. 주총장 가가지고 배당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 했어. 다 했고 잔액시산표 했고 재무상태표도 만들었어요. 안 만드실까봐. 만들었더니 이익잉여금이 26만 2천 원 써있는 거 보이죠? 어라? 아까 분명히 내가 얼마에서 출발했죠? 15만 원인가? 그렇죠. 출발할 때 기초가 15만 원이었거든요. 올 한해 잘 벌어갖고 이익을 11만 2천 원 남겨가지고 그게 26만 2천 원이 됐어. 그러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부 내역이 여기 들어온 거죠. 15만 원은 전기 거 기초 이익잉여금이었고 11만 2천 원은 여기서 이제 늘렸구나라고 해서 요 명세서를 보고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매출과 임대료로 광고 이런 것 등을 토대로 단기 순이익이 얼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11만 2천 원. 그래서 26만 2천 원이 기초의 잔액이 15였고 단기의 성과로 인해서 11만 2천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26만 2천 원으로 기말 잔액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 그 이익잉여금에다가 색깔 한 번만 칠해봐요. 이거 가지고 이제 회사가 뭐 한다? 배당 줄 거야. 이거 갖고 배당 줘야죠. 이걸 어떻게 배당을 주니? 내가 주주가 투자한 돈은 어떻게 자본금을 배당 주겠어요? 이익잉여금 가지고 이것저것에 쓸 거예요. 그래서 후속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만 더 얘기를 드려보면 이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저희는 뭐 하러 간다? 배당을 주고요. 직원들 연말 성과급 같은 것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주주총회장이라는 곳에 가서 뭐 배당을 주거나 아니면 연말 상여라고 하죠.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쭉 쓰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주님들의 허락을 받아서 이런 곳에다가 또 쓰기도 하고요. 다른 데다가 투자하기도 해요. 이거 다 죄다 배당 줘버리면 파티하고 종료할 거 아니잖아요.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배당을 유보시켜서 다른 사업에 쓸 수도 있어요. 단 누구의 허락은 받아야 돼요? 그렇지. 이거 주주 돈인데 주주가 너네 회사를 믿고 투자해 준 결과치이기 때문에 주총장 가가지고 주주님들한테 얘기는 해야 돼요. 우리 이런 일을 할 계획이니까 공감하시면 우리 배당을 조금 후로 미루겠습니다. 그래, 공감할 테니까 배당을 조금 줄이고 다른 일에 한번 써보자. 막 적립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데 쓸게요 라고 허락받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식회사에서 뭐 하게 되는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게 뭐 주식회사예요. 간단한 사례지만 주식회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문제였고 이렇게 하면 우리 모든 회계의 순환 과정이 마무리가 됐어요. 순환 과정 적어보고 갈게요. 회계상 거래했고 그 다음에 뭐 하셨죠? 분계하고 전기하고 그 다음에 수정 전 시산표를 만들어서 오류 체크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기말 또는 결산 수정 분계라는 걸 했어요.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들었지. 내가 각각 이 파트에서 뭘 했더라? 그런 거를 잘 떠올려 보시고 수정 전후 시산표의 차이를 일으키는 요소가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했었어. 다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마감이라는 걸 얘기 드렸는데 마감은 시험 문제로 나올 일이 굉장히 없어요. 그냥 어떤 식으로 마감되는지만 들어보고 가도 돼. 여러분들 보고 마감하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마감을 해야 드디어 이제 뭘 만들 수 있음?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요 재무제표는 누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사인을 하실까? 경영자가 사인하죠. 그래서 재무제표의 최종적인 작성 책임자는 경영자라고 하는 거예요. 경영자가 최종적으로 사인하면요, 이제 더 이상은 당연히 못 고치는 거고, 요 작성 책임자가 승인한 재무제표를 여기 주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재무제표 작성은 한 2월 말경에 종료가 되고 주총은 3월에서 4월경에 주주님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3, 4월쯤에 여러분들이 혹시 주식을 투자하신 분이라면 배당 얘기가 솔솔 나오는 때가 이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5월쯤에 배당금이 들어올 거야. 그래서 이 회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주주한테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주식회사의 모든 거래를 한번 확인해 보신 겁니다. 요게 회계의 무슨 과정? 순환 과정. 순환 버스 알죠? 계속 이렇게 도는 거. 그래서 이런 걸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종합 사례까지 한번 쭉 와봤고요. 여기서 뭐 더 많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 경험을 한번 해봤다라는 게 엄청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더불어 복습 문제라고 제가 하나 넣어놓은 게 있는데 요거는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복습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복습 문제에서 뭐뭐뭐 한번 보면 될지 저랑 한번 체크만 해보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습 문제를 한번 와보시면 거기에 그 또 한국이라는 회사의 자료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같이 자료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깨알 같은 글씨긴 한데 읽어보면서 우리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주한국가 관련된 X5년도의 자료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1월 1일자에 현금 50만 원을 주주로부터 출자 받아서 설립을 했대요. 자, 올해 처음 설립했으면 기초에 갖고 있는 거 있음 없음? 없죠. 그래서 뭐 기초에 이익여금 같은 것도 없을 거고 기초잔액은 0이라는 소리예요. 그것도 기초잔액 0. 그 다음에 1월 2일에 교육사업에 필요한 건물에 대한 임차 계약을 맺고 임차 보증금 20만 원을 건물주한테 현금으로 냈대요. 보증금 맡긴 거야, 보증금. 임차 보증금은 뭘까요? 요것도 하나 해볼까? 임차 보증금이 있고 임대 보증금이 있거든요. 임차 보증금은요, 우리 그냥 이제 월세 사시는 학생이라고 한번 해볼까? 학생. 여기 이제 학생이 있고 여기 이제 우리 그 아주머니, 주인 아주머니가 계세요. 자, 보증금 1000에 월세 50. 그 보증금은 나중에 내가 나가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우리 학생한테는 엄청난 목돈이에요. 자산. 그런데 우리 학생이 나간다라고 하면 그 임대해 주신 아주머니는 그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 보증금은 부채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돌려줘야지. 학생이 나갔다고 했으면 보증금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생이 내는 그 월세, 요거는 이제 2천에 여기 이제 월세 30하기로 했어. 그거를 임차료라고 부르죠. 월세 30. 요 임차료는 비용이다. 그럼 주인 아주머니는 그 30 받아가지고 아들 키우고 뭐 자식 키우고 하잖아요. 그거를 임대료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 주인 아주머니의 주요한 수익 원천이 되는 거겠죠. 맨날 싸우잖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보증금을 높여서 월세를 줄이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인데 주인 아주머니는 그걸 양보해 주지 않거든. 왜? 주인 아주머니한테는 그게 빚인 반면에 월세는 수익이거든.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한테는 이게 주된 수입원이다 보니까 본인의 수입원을 포기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월세라는 건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 맡겼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자산이라고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월 10일에 집기 비품 같은 거 외상으로 사왔대. 집기 비품 외상이에요. 무슨 금? 미지급금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월 20일에는 강의 홍보를 하려고 광고비를 돈으로 썼다는 얘기고, 그리고 3월 2일에는 수강생 모집을 해서 돈을 받았대. 90만 원치 현금으로 받았고, 강의 종료일은 5년도 6월 말, 올해 안에 이제 6개월 동안의 뭐 임대료, 수강료를 3개월치 단위로 받나 보다. 그 다음에 4월 25일자 직원들한테 급여 11만 원 현금으로 줬고, 6월 25일에는 건물에 대한 6개월분 임차료를 현금으로 냈대요. 그 임차료는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인 것 같아. 그다음에 6월 말에는 강사료를 현금으로 줬고, 7월 1일에 뭔가 보이네. 여유자금 10만 원을 은행에서 예금을 했대요. 그렇다면 이 예금에 대한 이자는 다음 연도 6월 말에 현금으로 수령하게 되어 있고, 연 이자율은 몇 퍼센트다? 12%다. 12월 말에 나 이자 좀 해야 될 것 같다. 연리 12%의 6개월의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이 결산 때 나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갈게요. 8월 30일에는 2월 10일에 그 외상으로 샀던 비품 대금 8만 원을 현금으로 갚았대. 빚 털었고, 그 다음에 또 10월 1일에는 수강생을 모집했고 50만 원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았는데, 강의의 종료일은 다음 연도 3월 31일이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50만 원이 25만 원은 단기의 수익이 맞는데 25만 원은 다음 연도 걸 미리 받은 거네. 그래서 왠지 선수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2월 25일자에는 강사료에 대한 지급을 합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다 한번 읽어봤고, 기준거래에 대한 분개를 한번 쭉 해보시면 돼요. 특징적인 거에 대한 얘기는 했으니까 뒤에 결산 분개 한번 보러 갈까요? 자, 결산 수정상 보세요. 결산 수정상에 보시면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15,000원 처리해봐라. 그리고 가로 2번, 하반기 6개월에 대한 임차료는 아직 미지급한 거래요. 아까 보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임차료를 내놔봐. 그래서 아까 6월 말에 임차료까지는 냈는데 남은 그 6개월에 대한 임차료는 아직 지불하기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로 3번, 10월 초에 수령한 그 수강료는 6개월치 수강료를 선수한 것이다. 이번엔 이거네. 50만 원이 6개월 분이었단 얘기예요. 그럼 단기는 몇 개월? 3개월. 그리고 차기로 넘어가야 될 게 3개월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6분의 3이 될 거니까 25만 원, 25만 원 이렇게 구분해서 단기목, 차기목수로 수정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 있어요? 여기까지네. 선수한 것이다. 그래서 매출로 기록하고 나중에 선수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수정 분개를 저희가 쭉 반영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제가 답 하나 더 써놓은 거 보이시죠? 수정 분개 후 당기 순이익 변화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수정하기 전에는 당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신 다음에 기말 수정 분개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긴다.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있을 거니까 증가하는 게 있고 감소하는 수정 분개가 있을 거예요. 그 결과 단기 순이익이 얼마로 바뀌는지까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요거를 제가 쭉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복습 문제로 넣어놨으니까 여기까지 저랑 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빈출되는 주제 몇 개만 더 말씀드리고 요 과정을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올해 시험 문제로 나왔던 게 뭐냐면, 우리 처음에 재무회계라고 하면서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고, 재무제표라는 거를 믿고 투자를 하려면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했고, 감사라는 거를 받아서 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는 장치가 필요해요. 근데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배우는 거는 KIFRS라고 해서 국제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준이 가지는 특성, 요런 거를 시험 문제로 내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종류 5개인데 5개가 분명히 다 조금씩 다른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의 재무제표가 뭘 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으로 또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정의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자산이 뭐고 부채가 뭐고 자본이 뭐고 수익과 비용이 뭔지에 대한 정의를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특히 이거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의는 엄청나게 단골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분계와 전기인데, 제가 수업 시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직접적으로 분계하세요라는 문제는 좀 드물어요. 그런데 분계한 걸 옮겨 적는 걸 전기라고 부르죠. 전기를 하는 목적, 그리고 전기된 걸 읽어서 분계를 빼내는 걸 물어봐. 분계는 여러분들이 항상 해야 될 게 좀 많아지다 보니까 분계를 물어보기보다는 전기한 걸 가지고 분계로 뽑아내는 걸 많이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전기된 걸 가지고 분계로 읽어내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산표라는 걸 만들어 본다고 했죠. 이 시산표는 쉽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산표는 왜 만드는지, 목적부터 시산표에 어디에 잔액이 남는지부터, 시산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고 확인할 수 없는 게 있으니까 오류에서 발견되고 안 되고 하는 것들을 다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수정 분계라고 해서 기말 수정 분계에서는 요게 질문이다. 수정하고 났을 때 당기 순이익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수정 분계 이후에 잔액 시산표의 변화라고 하는 거. 요 정도. 그래서 요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마감과 작성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시험은 주로 여기까지를 많이 물어본다라는 게 공무원 시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제가 설명드렸던 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입문과정은 이렇게 좀 종료를 하는 걸로 하고요. 입문과정 때 제가 강조했던 거는 분계 전기가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들 기본과정을 들으실 때는 정말 시간이 없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분계와 전기를 하는 게 과연 시험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분계와 전기는 나중에 가가지고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줘요. 아무것도 모르고 출발해서 답은 맞출 수 있지만 나중에 가서 정말로 고득점이 필요할 때는 이 분계 전기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은 꼭 마지막에 뭔가 미끄러지는 점수가 생겨요. 그래서 그걸 다지기 위해서 지금 입문 과정을 진행한 거니까 틈날 때 분계랑 전기는 좀 하고 그 다음에 기본 과정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오늘 과정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 복습 문제 풀다가 궁금하신 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질문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